철학으로 본 현대과학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잘 아시다시피 그래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천구 박사님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이시고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내시고 영산대학교 총장을 지내셨습니다. 그 후에 미국 조지 메이슨대 방문학자로 다녀오시고 지금은 백서궁연구원을 이사장으로 맡고 계십니다. 정천구 박사의 발표를 듣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제가 발표한 것은 이제 불교 철학으로 본 현대과학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세 분이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 다 연관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오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11월 22일 그 정도에서 AI의 가장 중요한 오픈 AI의 그 창립 CEO가 잼 알트만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이사가 파이어를 했어요. 파이어를 해가지고 또 이제 직원들은 저 사람 나가고 우리도 나가겠다 가지고 공동 삶한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워가지고 5일 만에 다시 불러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그 외신을 보니까 또 나가를 시켰어요. 또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한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고 국제적인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짐 알트만이라는 유명한 그 AI 그 전문가는 좀 이렇게 활동성이 강하고 가능하면은 이것도 하면서 좀 수익성도 추구하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천재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부르는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이사진과 이제 특히 그런 사람들이 큰일 났다. AI가 발전이 너무 빨라가지고 임계점을 번화했다는 거야. 임계점을. 어떤 게 임계점이냐면은 기계가 사람의 그 명령을 듣지 않을 단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요즘 이제 그 AI 무슨 오픈 AI 4까지 왔고 그다음에 5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Q스타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지독한 AI가 발견이 됐어요. 그걸 알트만이 주도를 해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단계까지 발전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건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왜 AI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보기에 이제 우선 첫째는 정보를 왜곡시킨다 이거예요. AI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정답인 줄 알았더니 저도 맨 처음에 JTP 처음 왔을 때 보니까 우리 김선영 교수님도 많이 느끼셨지만은 내가 거기다 누우면은 답이 나오는데 엉터리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명한 사람들 많이 거기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 친구들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오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수정을 해서 주면은 그때서야 이제 그 비슷한 답을 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아는 사람이 물었을 때는 그렇게 수정을 할 수 있지만은 만일에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게 진짜인지 알까지 했네요. GPT에서 하고 이게 진짜인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됐는데 제가 그 구글이나 그런 데 봐도 AI 생각하고 막 쫙 나왔는데 엉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그게 심각해서 이것이 결국은 그 구글이나 그런 사람들 운영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정보를 입력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선 첫째고 두 번째는
핵보다 가장 무서워. 핵무기보다 무섭다 이거예요. 핵무기보다 무섭다 이거죠. 이거는 지금 아까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화 박사님께서 말씀한 대로 드론이 어디를 공격을 시켰는데 거꾸로 자기를 명령한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게 말을 안 듣게 돼 있어요. 지금 AI가 그 단계도 지나서 이제는 완전히 통제불능해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한계점을 지났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되느냐? 우리가 터미네이터 보셨죠? 터미네이터까지 돼 이제 AI가 아주 독립해가지고 인간을 말살하려는 그런 걸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위험하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또 말을 해요. 인류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런 위험성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를 오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과 철학의 무엇인가 하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불교 철학과 경험과학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그리고 이제 끝으로 AI 로봇과 반려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철학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무엇이냐, 잘 아시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사물의 구조, 성질, 법칙 등을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의 체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경험주의적, 방문론적, 자연주의에 근거하여 실험을 통해 얻어낸 자연계에 대한 지식들을 말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철학으로 제가 이제 박성호 박사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성호 박사가 한국에서 최초로 불교 철학이라는 초자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모델을 이제 박성호 박사님을 모델로 했는데,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거기다 이제 현대가 또 발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이제 박성호 박사님의 그 이론을 기초로 해서 제가 아는 지식을 거기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사진 맨 위에는 박성호 박사님이고 아래는 이제 우리 과학의 처음 발전의 계기를 만든 코퍼니쿠스,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 하는 그런 코퍼니쿠스죠. 그래서 코퍼니쿠스가 왜 유명하냐? 그렇게 이제 인간의 인식을 완전히 바꿨죠. 그 다음에 칸트가 나와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칸트가 나와서 객관보다 주관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성호 박사가 칸트가 서양에서는 처음으로 깨달은 도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통이 며칠 안 갔다. 왜냐하면은 그 치비 범죄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집착했기 때문에 얼마 못 갔다. 이제 그런 평가를 하셨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의 사진을 거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성호 박사는 불교 순전 철학이라는 그러한 그 학위 논문에서 철학 중의 철학인 불교의 형이상학을 우리는 우주의 진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진리를 객관과 주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인이 주인에 붙다라는 주관이 객관이 닮아하고 일치했기 때문에, 주각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음 아닙니까? 근데 깨달음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리문자라고 하잖아요. 불리문자. 말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진리를 말로 하게 되면은 말하는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잖아요. 일단은 이거는 진리가 주관과 객관의 일치라는 그 원칙을 벗어난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말씀하는 것도, 그래서 부처님 자신도 말씀하신 바가 없다고 여러 번 그랬어요. 자기가 다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고, 잘못된 걸 지적하셨지 자기가 직접 진리의 당체를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금강경에 28분인가요? 거기 보면은 무등무설분 있잖아요. 27분인가? 무등무설분. 얻지도 않고 설하지도 않았다. 그런 금강경 품 쓰는 제가 잠깐 튼 것 같은데, 어쨌든
얻지도 못하고 설하지도 않았다. 설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거는 거기 가는 길을 가르쳐 줄 뿐이지 물 먹도록 대가를 안 낼 뿐이지 물 자체를 대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얘기한 후에 계속 과학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카르트가 이제 또 물질 이론론, 마음과 물질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물질 이론은 분리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경험과학의 주어이 경험과학이 많이 발전했어. 그래서 그게 하도 발전하자 1900년대 초에 이제 비엔나에 본부를 논리 실증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당시에 철학자들이 특히 그 과학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그 비판을 하고 이제 그 철학과 과학의 논쟁이 아주 뜨거웠죠. 왜냐하면 논리 실증자들이 말한 말에 의하면은 그러면 종교나 철학이나 또는 예술이나 문학은 의미가 없게 돼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검증하기가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철학과 과학의 논쟁이 아주 되게 그때부터 붙어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철학은 과학을 비판하려고 그러지 과학에 굴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경험과학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쭉 해서 서문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런 불교 철학이 왜 경험과학을 비판하느냐. 이제 박성훈 선생님이 동국대학교에서 총장으로 계시면서 직원과 딴 사람들 전부 와서 거기서 들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큰 주제가 바로 아프리오리 선험적 판단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과학과 철학의 주제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서 뭐라 그러느냐 하셨냐면은 선천적 종합 판단, 칸트의 선천적 종합 판단 같이 이 과학이라는 것은 이것은 경험과 힘만 할 수 없는 것이다. 경험 플러스 이성이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인간에 또 필요한 또 불성이잖아요. 불성. 그것이 합쳐서 새로운 판단이 나오고 과학이 나오는 것이지 경험만으로는 과학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백조 검은 백조라는 여기 오페라도 있죠. 검은 백조가 그림인데 유럽 사람들은 몇백 년, 300년 전부터 백조는 시다고 믿어왔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하나의 그냥 그 이론 비슷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1800 몇 년도인가에 오스트랄리아에서 검은 백조가 발견됐어요. 흑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백조가 시다면 유럽 사람들의 신념이 깨져버렸어요. 그 하나 발견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은 다 당연시 하던 이론도 경험만 의존하면은 경험 하나가 잘못되면은 전체 과학 구조가 무너져요. 예를 들어서 뉴턴의 물리학,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깨졌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생활은 뉴턴의 물리학에서 맞는데 특수한 이유에는 그 상대성 이론이 맞지 뉴턴의 물리학은 거기서 못 그래서 이제 뉴턴 물리학이 깨지고 새로운 물리학이 나타나듯이 그렇게 명제를 갖다가 어떤 경험적 증거를 제공해서 했던 질이라 하더라도 명제 하나만 깨지면은 다 깨지는 그런 것이 과학이론이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러셀의 칠면조라는 얘기는 또 재밌어요.
13의 칠면조는 이제 칠면조가 주인이 6시에 밤낮 먹이를 주니까 한 2년쯤 지나니까 그 칠면조 중에 하나가 이걸 법칙으로 완전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틀림없이 6시에 주인은 밥을 준다. 근데 그건 늘 강화되죠. 그런 오늘도 주고 내일도 주고 계속 주니까. 그래서 그걸 법칙으로 알았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루는 이제 5, 6시에 밥을 먹으려고 갔는데 주인이 밥을 주는 대신에 목을 따라버렸어. 왜냐면 크리스마스가 며칠 앞두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손님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법칙이라는 것을 백날을 그렇게 해도 그게 법칙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11세의 칠면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경험은 법칙이 될 수 없다. 하나의 가능성은 되지만은 법칙은 안 된다. 그러니까는 이거 귀납출이거든요. 귀납출이 뭐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A도 죽는다, B도 죽는다, C도 죽는다, 세 사람 다 죽으니까 사람은 죽는다 그렇게 하는 귀납출인데 그렇다고 사람이 안 죽을 수 있어요. 몇천 년 지난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귀납출로 즐길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경험 과학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경험만이 아니라 창조적인 어떤 직관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것이 과학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과연 과학이 우리한테 유토피아를 갖다 주느냐 아니면 유토피아 반대가 요새는 디스토피아라고 그러죠. 디스토피아를 갖다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현대과학은 인류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인류에게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19세기부터 과학의 놀라운 발전에 공부된 사람들은 현대를 과학의 시대로 하여 과거를 미래의 시대로 낮춰보고 과거의 시대를 찬양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러면 현대는 과학의 시대인데 그럼 과거는 미래의 시대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문학 작품에 보면은 그 과거를 미래의 시대로 보고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사람도 이제 그 섹스를 통해서 낳지 않고 인공수정 조자를 섞어서 기계적으로 낳게 돼요. 소설에 보면은 그럴 때는 이제 섹스를 통해서 사람을 낳는 그런 사람은 미개인. 그래서 그 어떤 수용소에 가서 제재를 받게 돼요. 그런 이제 미래 사회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오늘이 과학 시대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5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표가 잘 되니까 오늘날이 이제 미개 시대가 돼요. 이것은 이제 과학 발전의 역사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으로서 과학의 시대를 굉장히 비난하는 문학 작품이 있죠. 1984년 있죠. 조지 오웰의 작품 너무나 잘 아시죠? 조지 오웰의 1984년 거기서는 이제 완전히 그 과학으로 세상에 변했는데 거기서는 완전히 과학의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서 소위 빅브라더라고 그러죠. 독재자 최고의 독재자 빅브라더가 세상을 통제하는 그런 세계를 가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래전의 작품인데 아직도 인기를 많이 끄는 것은 왜냐? 지금 돌아가는 사태가 지금과 그때와 비슷하다 이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것이 지금 중국의 경우에 보면 완전히 지금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그런 사회가 되잖아요. 지금 그 다른 나라에도 지금 그 경제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또 이상하게 무슨 어젠다 중에 하나가 인구 감축이에요. 인구 감축 공식적으로. 그래서 인구 감축을 쓰냐 전쟁을 통해서나 또 어떤 질병을 전염시켜서 그래서 인구 감축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비슷하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84년이
1984년 아직도 인기를 끄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멋진 신세계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인공수적으로 사람들을 나가지고 계급을 날 때부터 분류를 해요. 알파, 베타, 세타 그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계급을 분리해서 인공수적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게 멋진 신세계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는 과학이 발전하면은 그 발전된 과학을 이용해서 나쁜 데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발전도 그걸 가지고 나쁘게 이용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AI도 아주 좋은 기술이지만 이걸 나쁘게 사용하면은 아주 나쁘게 사용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전쟁 여기 로버트 뒤에 로봇가 있지만은 이 미국의 군사 로봇 사진이 이게 ND 그러니까 이것도 저기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쁘게 이용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사회가 되고 따라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인공지능은 거기에 알맞는 역할을 잘 수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사람을 말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옛날에 누구야 그 천체 물리학자 누구죠? 스티브 호킹도 그랬어요. 스티브 호킹스도 이게 저 과학이 AI 같은 것이 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라는 유명한 또 현재 그 AI 전문가도 아주 중점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엊그제는 보니까는 유튜브에 일론 머스크하고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언론인하고 대담하게 나왔는데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한계점을 지나서 이걸 통제하지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거를 왜 통제하면 안 되냐면은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선박이 발견되면 선박 운행법이 생겨요. 그래서 선박에 잘못하는 걸 통제하고 비행기가 생기면 항공법이 생겨요. 통제하는데 AI만 통제를 안 해. 기업들이 돈 버느라고 말이죠. 거기 미쳐가지고 AI만 통제를 안 하고 막 벗어나서 만들어요 지금. 그래서 심지어 인간을 말살하는 그 경우까지 지금 만들었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규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고용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윤리가 필요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AI가 좋아도 그거를 인간의 통제 속에 두지 않으면은 우리를 해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여기 제임스 카메론이 한 누구예요? 터미네이터 사진까지 올려놨는데 터미네이터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반려견 이미지, 개나 고양이 같이 인류가 3만 년부터 개를 키워왔어요. 지금에 다 나왔죠. 그런데 그걸 길들여가지고 인간한테 유익하고 아주 그 친구가 되는 그런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AI도 자꾸 통제력을 발휘해가지고 인간이 그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거를 통제력을 발휘해서 AI 로봇을 우리 개같이 만들어보자. 인간이 좋은 저기 나오잖아요. 저기 이거 군사 로봇이거든요. 군사 로봇인데 이거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미국, 중국, 소련이 전부 러시아가 전부 군사 이런 로봇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무조건 죽이죠. 명령만 내리면.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AI에 규제를 해서 그것이 인간을 물어뜯고 말살하는 기계가 되지 말고 반려견 같이 아마 이런 얘기는 세계에서 제가 처음일 거예요.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한 것은 이것도 저기 보니까 그 대가서네고 반려견 같이 AI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반려견에 대한 TV가 많이 나오잖아요. 개 농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사나운 개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목줄을 꽉 매가지고
훈련사가 와서 목줄을 매가지고 계속 통제해서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다 나온 개도 착한 개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처음에 개가 3만 년 전에 우리한테 왔을 때도 그렇게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늑대같이. 근데 그거를 잘 인간들이 길들임으로써 인간한테 참 좋은 친구가 됐듯이 AI 로봇도 그렇게 반려견 이미지로 만들자. 국제대회 가서 한번 내가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